자, 일단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숭고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자, 영어로 서블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블라임. 그 그리스 말로는 이제 힙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힙소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냥 영어로는 하이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높음, 깊음, 높음 할 때 그 높음인 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뭔가 초월적인 거를 의미를 하고 있죠. 서블라임은 항상 초월적인 건데, 근데 지금 그 서블라임은 이제 서블리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라틴어로 서브는 이제 밑에라고 하는 말이고, 리멘은 이제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 밑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턱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이제 초월적인 것이고, 경계를 넘어서 그대로 하면 이제 경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고 밑에가 이제 타르타로스라고 지옥이 있죠. 타르타로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계라고 하고, 여기 이제 뭐 옥황상제 뭐죠? 저성. 예, 뭔가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서블라임, 이 숭고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잘못 번역된 용어인데, 그래서 뭐 숭고하면 뭐 장엄함, 고상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칸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버크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세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자연미일 수도 있고 이제 예술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숭고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예술 작품 속에서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이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칸트도 그렇고 이제 버크도 그렇고, 물론 버크는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 뭔가 이제 초월적인 세계, 여기 칸트는 이제 그걸 이제 도덕적인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도덕적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경계를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칸트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는 항상 근본 선과 근본 악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근본 선과 근본 악은 이 세계에서 잡히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고민하는 것들이고, 왜 이제 잡히지 않는가? 우리 인식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선과 근본악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 우리가 이제 뭐 오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오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런 이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뭔가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초험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선험적인 세계가 있다는 게 다 지금 비슷한 의미인데, 그게 이제 인식론이냐, 뭐 형이상학이냐, 아니면 이제 예술 철학이냐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어떤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거를 약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블라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은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될 게, 또 아름다운 개념과는 또 달라요. 아름다운 개념. 그래서 이제 칸트에서 이제 칸트 예술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취미 판단, 그다음에 이제 숭고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이제 판단, 이것들을 이제 둘을 구분해야 되고, 이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초월적인 세계, 형이상학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논문 조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보시면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이제 버크의 이제 숭고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크의 숭고 개념을 칸트가 이제 이어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영향을 받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버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숭고 개념을 이제 끌어내고 있는지. 근데 이제 이건 꼭 뭐 버크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특별히 이제 기독교 또는 이제 그 신비주의 또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에 이제 깔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이제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숭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버크의 설명을 이제 생리학적 해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리학적 해명은
영국 경험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숭고 개념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생리적이냐? 이건 우리 고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통과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형태의 그런 그 육체적인 고통, 이런 어떤 고통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형태의 기쁨 또는 이제 어떤 쾌락, 이 단계들이 바로 이제 버크가 이야기하는 숭고 개념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버크하고 칸트하고 이제 똑같이 숭고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버크의 숭고는 세 번째 줄 보시면 고통에서 벗어난 환희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보존과 관련돼 있다. 자기 보존과 관련돼 있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버크의 숭고 개념은 엄청난 극단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안도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을 정의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비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고통과 연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시스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 설사해가지고 다 쏟아내는 것을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극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카타르시스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쾌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동이나 어떤 벅찬 어떤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고통과 연민을 통해서 매개로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비극들을 보시면 뭐 오이디푸스가 눈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뭔가 그 고통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사람들이 다 쫄아 있죠. 그런 어떤 장면들 보면서 엄청나게 폭풍우가 분다든지 아니면 정말 또 그 신이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좀 헤라라든지 뭐 아테네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인간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분노 또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민 이런 것들 느끼죠.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가 이제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자가 되게 이쁘니까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걔를 뭐 소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헤라가 또 질투해가지고 걔를 막 엄청 괴롭혀. 이런 어떤 과정을 보면서 내가 저런 에우로페가 되었다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통과 연민들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지나면서 그게 해소가 돼요.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고 어느 순간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죽음이든지 어떤 게든지 하나의 결말로서 그게 대단위가 막이 내리게 될 때 거기서 안도감을 갖게 되죠. 그게 여기서는 이제 버크가 이야기하는 환희예요. 딜라이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극심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극심한 고통. 여러분 이제 공부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막 내가 도서관에서 막 밤 12시까지 1시까지 남아가지고 그 나올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도서관 불을 끄고 나올 때 그 짜릿함. 이제 단순하게 그냥 내가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거나 이런 거가 딜라이트가 아니라 지금 버크가 이야기하는 그 숭고는 자 이런 엄청난 형태의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그걸 거쳐서 그걸 완성해서 그 마지막 단계의 대단원의 뭔가 승리감들을 느끼는 거, 그걸 이제 환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생리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보존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해냈구나, 내가 이것을 완성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 자, 이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리적 측면, 그 다음에 자기 보존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어떤 총체적인 스펙트럼의 감정 상태들을 버크는 숭고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숭고라고 부르고 있고, 이걸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시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극의 정의, 고통과 연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카타르시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버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원초적인 형태의 숭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줄 보시면 이제 칸트의 숭고는 비슷하긴 한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지성적인 능력과 결부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이제 생물학적인 또는 이제 자기 보존적인 것들이 아니라 자, 지성이라고 하는 것, 뒤가서 나오겠지만 이제 구상력 또는 오성 또는 이제 뭐 자유로운 유희,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고통과, 그러니까 똑같이 고통과 연민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요소예요. 디폴트 값인데 거기서 그것을 헤쳐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기가 뭔가 어떤 이미지화 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떤 상상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상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칸트는 도덕에 도달하게 돼요. 도덕에 도달하게 되는 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초월적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을 도덕적이다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형법과 관련해서 법에 근거한 도덕적인 개념이지, 칸트가 얘기할 때 이제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근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떨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가 그 할머니를 죽이는데, 할머니를 죽이고 나서 도끼로 죽이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뭐죠? 뭐를 했었죠? 이게 전당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철저하게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벌어지고, 그래서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도끼로 찍어 죽이는데 그때 또 언니가 들어와요. 그래서 언니도 같이 죽여요. 당연히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포로 수용소로 가기 전까지 마음이 엄청 부담이 생겨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자, 이게 근본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죠. 이게 도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애매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선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성적 사유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태. 자, 마비되는 상태가 바로 숭고로 들어가는 또는 도덕으로 들어가는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칸트에서 자, 이게 지성적인 능력과 결부되는 섬세한 감동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개념화 시키는 것이 지성적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숭고나 예술에서는 거꾸로 가요. 이 지성화라고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적 개념들을 다 분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없애 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좀 다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7세기, 18세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예술 철학의 새로운 시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술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물론 이성적 판단을 포함하지만 이성적 판단이 하는 역할은 이성적 판단을 분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형태의 지식이나 개념들이 사라지면서 드러나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도덕적인 세계이고, 그 세계가 바로 이제 초월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칸트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한목적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굉장히 또는 이제 무목적적 한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고, 그래서 무관심적 또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신념 자체가 무너지면서 들어가는 세계, 저는 리멘을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숭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버크하고 칸트는 동일하게 고통을 출발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쾌락과는 다른 형태의 쾌락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버크는 이제 환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도달 지점이 버크에서는 이제 자기 보존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살았구나, 그런 어떤 안도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내가 잘했구나, 또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디세우스가 10년간 계속해서 표류하다가 엄청나게 고난을 겪으면서 마지막 자기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와서 자기 부인 페넬로피를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만나서 내가 10년 동안 정말 잘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 근데 10년의 과정은 전부 다 고통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카타르시스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버크가 이야기하는 환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 보존. 왜냐하면 그 오디세우스하고 12척의 배가 출발했는데 다 죽고 오디세우스만 남았어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느끼는 안도감이 바로 이제 버크가 가지고 있는 숭고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칸트는 고통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도달점은 어디예요? 이타케가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가 아니라 초월적인 도덕적인 세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어떤 근본적인 신념들, 개념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밑에 마지막 줄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통과 위험의 관념들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포스러운 것이나 공포스러운 대상들과 관련된 것, 혹은 공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숭고의 원천이다. 숭고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연민, 공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또 다른 형태의 쾌락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 것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아름다운 장면을 보거나 여기서 느끼는 이제 그런 쾌하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쾌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버크는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느끼는 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숭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페이지 US 도세를 보시면 버크에 따르면 이제 숭고의 감정을 낳게 하는 것은 고통과 위협과 관련된 대상들인데, 뭐 이거는 꼭 자연적인 대상들일 뿐 아니다. 공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 사물일 수도 있고 특정한 관념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형태의 고통을 주는 거죠.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인식이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이제 제우스가 메티스라고 하는 이제 여신을 좋아하는데 신탁이 내렸는데 메티스가 낳는 아이가 자기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메티스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다음 어느 순간 이제 머리가 엄청 아파요. 지끈지끈 아프죠. 그래서 헤파이토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요. 거기서 나온 게 아테네예요. 자, 그 느낌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나 불안, 자,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모였다가 어느 순간 뻥 터져가지고 아테네가 튀어나오는 이런 과정을 자, 버크는 숭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계속 자기를 조리죠. 메티스 이 여신하고 만나면 나를 죽일 거야. 또 얘가 낳는 자손들이 나를 살해할 거야. 그런 것들이 모이다가 어느 순간 너무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도달하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도출되는 이런 어떤 감정들. 그게 이제 쾌죠. 그게 이제 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숭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특정한 관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 줄 보시면 뭐 밀턴의 신라곤에 나온 지옥과 죽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세 수원에서도 이제 수도승들이 자꾸 자기에게 이제 그 자학적인 것들을 했던 과정들도 오프스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숭고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버크만의 가장 독특한 점은 11페이지 문단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여러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딜라이트라고 하는 우리에게 쾌를 주는데 그 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상들 자기 보전의 본성 또는 이제 사회적 본성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자기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고, 사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유를 이루려고 하는 사회적 욕망이 충족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크가 칸트가 이제 비판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생리학적인 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생존 또는 이제 자기의 공동체의 번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들, 그게 이제 자연물일 수도 있고 관념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타부 같은 거죠. 타부나 토템이나 이런 어떤 신앙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게 되면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들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저 이제 개신교에서는 여자 목사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카톨릭이나 무슬림에서는 여성 사제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카톨릭이 뭐 굉장히 깨어있는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뭐 진화론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여성사제 빼놓고는 인정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인정하는데 왜 유독 여성사제만큼은 인정하지 않을까? 자, 그게 이제 그거를 하는 순간 카톨릭이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교황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뭔가 이제 그 자기 문화, 집단,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본전과 관련해서 극심한 고통, 극심한 형태의 그 자기 본전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숭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왕들이나 영웅들이 항상 고행을 가죠. 그것들이 뭐냐면 항상 자기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헤라클레스도 12번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자기가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이제 영웅으로 남게 되는, 이게 다 이제 버크가 생각하고 있는 숭고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말도 이제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가? 큰 길도 많은데. 이제 뭐 기독교 욕하는 것도 뭐 목사님들이 뭐 벤틀리 타고 다니면 욕하잖아요. 타고 다닐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목사님 사세요. 자, 12페이지 첫 번째 줄, 고통과 위험은 숭고의 원천이다. 버크의 이야기고, 자기 보전에 속하는 감정들, 고통과 위협에서 발생된다. 그러한 감정들은 고통과 위험의 원인이 직접 우리를 자극할 때 그저 고통스러운 것이죠. 원래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보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시험을 던지거나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이 이제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게 하나의 리멘처럼 경계고,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자기 정체성, 자기 보존, 뭐 초월적인 거,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무대들이 이어져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얘는 환희라고 부르고 있어요. 딜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감정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고통이나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 우리에게 환희를 주는 것이다. 자, 이 환희는 고통에서 약이 되기 때문에, 또는 실질적인 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쾌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죠. 먹을 거를 먹을 때, 아니면 뭐 그 여행을 갈 때, 뭐 예쁜 사진을 볼 때 여기서 느끼는 이제 실질적인 쾌, 이거하고는 다른, 고통에서 약이 되고 하는 쾌는 이제 이것들을 부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똑같은 쾌이긴 하지만 환희는 쾌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칸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껴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이제 칸트는 쾌라고 부르고 있어요. 쾌적함, 쾌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왜 밥을 먹을 때 느끼는 쾌하고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볼 때 느끼는 쾌하고 다른가? 질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판단력 빗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에겐 똑같이 심리적 만족으로서 주어지는 건데, 우리에게 말초신경으로서 주어지는 건데, 왜 먹을 때 느끼는 그 만족과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볼 때 느끼는 만족이 다른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독자적인 영역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그 가져오는 개념이 바로 이제 숭고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숭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고통과 결부름과 동시에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고통, 그러니까 웃기죠. 고통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정신병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자학을 하면 할수록, 중시시대도 마찬가지로 자학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계속 그것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스님들이 뭐 3,000배, 5,000배 하는 것처럼 다 관절 다 나가버리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강경 막 외우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고통을 자기에게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앞선 고통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원천적인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고, 그걸 바로 이제 숭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애들한테도 항상 종강 시간에 얘기하는데, 자, 맨땅에 헤딩해라. 맨땅에 헤딩하면 네가 머리가 깨질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실제로는 네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땅이 꺼진다. 근데 그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맨땅에 헤딩했을 때 땅이 꺼지는 경험 저는 해봤거든요. 유학 가가지고 다 미쳤다고. 저는 뭐 돈도 없었고, 근데 뭐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나가냐? 그래서 나갔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22살에 가서
생으로 고생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고통이 뭉치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가시적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면 그 처음 1년 내가 이제 비행기 떠다니는 그 비행기 보면서 저 비행기 타면 집으로 갈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갈 텐데, 제가 수블라키 먹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내가 뭔 미친 짓을 하고 있나. 근데 이제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안 오죠. 이게 이제 버크가 이야기하는 고통과 위험이 왜 숭고의 원천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숭고는 직접적인 쾌를 낳는 것과는 달리, 직접적인 쾌를 낳는 건 이제 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 매개된 감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매개된 감정이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버크의 저작을 탐독한 후에 이제 칸트가 판단력 비파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를 이제 빌려오는 거죠. 자, 숭고는 쾌나 불쾌를 통해 전환된 쾌로 설명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쾌, 불쾌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버크와는 달리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판단력 비판에서 숭고의 부정적 쾌는 감성적 능력과 초감성적인 능력 사이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버크는 감성적인 능력이었죠. 생리적인 거니까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극대화되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환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칸트는 이게 이제 감성적 능력에 의해서 고통이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오지만 그게 나가는 출구는 초감성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일깨우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폭발되면 어떤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렸었는데, 그 50년대인가 60년대 베트남의 특광득 스님이 베트남 그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그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소신공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3,000도 내지 3,500도가 넘는 불이란 말이에요. 휘발유 신나를 이제 뒤집어 쓰고,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1분 동안 가부좌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퍽 쓰러지고 입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면 막 길길길 뛰고 놀 텐데, 정말 미동도 없이 불이 싹 올라갈 때 그게 꺼질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그거를 참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수행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의 수행. 이게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지금 감성적인 능력에서 초감성적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게 이제 힘들죠. 근데 절대로 미동도 하지 않고 3,500도씨 넘어가는 그런 불타오르는 속에서 그걸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 어떤 극심한 고통인데, 그 극심한 고통이 그 사람한테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초감성적인 능력, 초감성적인 세계, 이제 칸트는 그걸 도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칸트는 숭고의 쾌가 부정적인 것은 불쾌를 통해서 초감성적인 이념이 감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불쾌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그 파이데아하고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무한한 양을 끌어 담는 거죠. 그래야만 영웅이 되고 그래야만 신이 되는 건데, 신이 되는 거는 올림포스에 올라가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넘어서서 자기가 그 고통의 한계나 무게나 깊이를 끌어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아킬레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아킬레우스,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신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물론 이제 실제적인 인물들이 아닌데, 자,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나갈 것인가, 내가 하면 죽는데, 근데 나가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나가려면 분명히 생물학적인 조건을 넘어서야 돼요. 생물학 조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가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 이상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불멸을 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면 뭐 그 무슬림들 죽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3천 명의 처녀들이 자기의 신부가 될 거다.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 또 초감성적인 게 없으면 내가 나가는 순간 분명히 죽을 거란 말이에요. 100%.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도 전북대학교 계속 뭐 저 구정문 돌 깨고 했었는데 저는 항상 도서관 가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동기들은 저를 빼고 제가 이제 40명 했는데 저를 빼고 39명은 구정문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나는 걔네들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왜 그럴까?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네가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바꿔야지 제도를 바꿔야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고 너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뭐 얘네들이 이제 싫으니까 박정희가 싫으니까 자기는 이제 다 포기하고 짱돌 깨가지고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이 무너지는 단계가 바로 초감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숭고의 기본적인 골격 또는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초감성적인 이념이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단의 고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